길이 막히면 생명이 죽습니다. 2016년 남수단 총성이 울려 퍼지는 거리에서 11살 아이가 숨을 거뒀어요. 고작 3km 병원까지 가지 못해서 말이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단 한 나라를 빼고요. 그 나라는 왜 홀로 남았을까요? 그리고 10년 후 그 절망의 땅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린 도와준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운 나라로 기억할 겁니다. 한 여성 외교관의 눈물 어린 고백 속에 숨겨진 당신이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이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엘리자 퀸틀리입니다. 남수단 외교부 차관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직책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겪은 경험입니다. 2016년 7월의 일이었어요. 주바거리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이 다시 충돌했거든요. 저는 당시 외교부 건물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 연기와 먼지뿐이었습니다. 그때였죠.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차관님, 응급 환자가 있는데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1살 아이였습니다. 총에 맞았다고 했어요. 병원까지는 고작 3km였는데 도로가 파괴되어 돌아가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 거리가 2시간이 걸렸죠.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길이 막히면 생명이 죽는다. 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엔 산하 구호단체들이 철수한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평화봉사단도 떠났죠. 프랑스 의료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둘씩 철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팀만은 남아 있었어요. 한빛부대라고 불리는 한국군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다른 나라들은 모두 떠나는데 한국만 남아 있을까? 답은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총성이 멈춘 다음 날부터 한빛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무기가 아니라 삽을 들고 나왔어요. 파괴된 도로를 복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현지 주민들과 함께요. 통역 없이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더군요. 누군가 고맙다고 말하면 한국 군인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우리와 함께하려는 거였어요. 전 세계가 포기한 이 땅에서 말이죠. 한 주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들은 우리 이름을 불러줘요. 그래요. 한국 군인들은 현지 주민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헤이나 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압둘라, 아미나, 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르다고. 이들과 함께라면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거라고요. 그 길고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서울 외교부 청사였습니다. 저는 다니엘 토마스 장관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기재부, 국토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거든요. 다니엘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혜국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죠. 이제는 100년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한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의아해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제 차례였어요.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50년 협력 계획이 담긴 두꺼운 문서였죠. 이 제안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제안서 첫 페이지에는 태극기와 남수단 국장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석유가 있습니다. 금도 있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팔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개발하고 싶어요.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자원을 결합해서 말이에요.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빛 부대와 코이카가 보여준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가져가기만 하지 않았어요. 남겨주셨습니다. 기술을, 희망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말이에요. 기재부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안서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때 한국 외교부 차관이 질문했어요. 차관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질문을 기다렸거든요. 정확한 질문이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해요.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자원만 가져갔습니다. 러시아는 무기만 팔았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병원을 지었고 도로를 만들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다니엘 장관이 제 말에 힘을 실어줬어요. 한국은 우리와 함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국 외교부 차관이 말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2011년 독립 직후의 일이었어요.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단이 왔었거든요. 화려한 약속들로 가득했죠. 우리가 유전을 개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대표단장이 말했어요. 5년 안에 남수단을 중동의 부자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었어요. 우리 정부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중국 기업들이 들어왔지만 현지 고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기술자, 심지어 단순 노동자까지 중국에서 데려왔어요. 우리 국민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술 이전이었어요. 약속했던 기술 교육은 없었습니다.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였죠. 우리는 자원만 제공하고 돈만 받는 구조였어요. 마치 식민지 시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2013년에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짓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공사 인력의 90%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미국은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선거 때마다 개입했고 우리 내정에 간섭했습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통제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2014년 처음 한빛 부대가 도착했을 때의 일이 기억나요. 부대 지휘관이 제게 인사하러 왔었어요. 차관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와드리겠다가 아니라 함께 일하자는 거였거든요. 작은 차이 같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도로 복구 작업을 할 때 한국 군인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면서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어요. 한 주민이 제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차관님, 한국 병사는 우리 이름을 불러줬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헤이하고 불렀는데 한국 군인들은 압둘라면 압둘라, 파티마면 파티마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코이카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을 지을 때 현지 의료진을 훈련시켰어요. 학교를 세울 때는 현지 교사들을 교육했고요. 떠나더라도 우리가 혼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줬습니다. 2018년 홍수가 났을 때였어요. 다른 나라 구호단체들은 구호 물품만 던져주고 갔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배수로를 파고 임시 대피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홍수 대비 매뉴얼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자원을 가져가지 않았다. 사람을 남겼다.
이게 다른 나라들과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이용했다면 한국은 우리를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만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과의 협력 성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하거든요. 먼저 도로였어요. 2014년 주바에서 예의까지 가려면 6일이 걸렸습니다. 280km인데 말이에요. 도로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거든요. 우기 때는 아예 갈 수 없었고요. 건기에도 차가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한빛부대가 도로 복구를 시작한 건 2015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유엔군이 도로를 고친다고? 보통은 순찰이나 경비만 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어요. 정말로 삽을 들고 나왔습니다. 포클레인도 가져왔고요. 더 놀라운 건 현지 주민들을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주면서 기술도 가르쳤습니다. 3년 후인 2018년 주바에서 예의까지 14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됐어요. 6일에서 14시간으로 줄어든 거죠. 차를 탈 수 있다는 건 생명이 살아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어요.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80% 단축됐습니다. 2016년 그 11살 아이 같은 일이 줄어든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말라리아 통계도 놀라웠어요. 2014년 말라리아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45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29명으로 줄었습니다. 35% 감소한 거죠. 도로가 좋아져서 병원 접근이 쉬워진 덕분이었어요. 2017년 콜레라 사태 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우기철에 콜레라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전국으로 번졌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의 대응이 달랐어요. 코이카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즉시 격리병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의료진에게 콜레라 대응 매뉴얼을 교육했어요. 체계적이고 신속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콜레라 전파율이 83% 차단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남수단 콜레라 대응을 모범 사례로 인정했어요. 한국식 매뉴얼이 UN 보건국 표준이 됐습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2015년 문해율이 27%였는데 2020년에는 41%로 올랐습니다. 코이카에서 운영한 한글 교육과 직업훈련 덕분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양광 발전소였습니다. 2018년 주바 외곽에 1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됐어요. 한국 기업과 코이카가 함께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술 이전이었어요. 발전소 운영을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6개월간 교육했습니다. 단순히 시설만 만들어주고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2019년 말 기준으로 주바 시민 3만 명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게 됐습니다. 저녁에도 불을 켤 수 있게 된 거죠.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수치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10년간 한국의 지원으로 도로 340km가 복구됐고 학교 15개가 새로 지어졌으며 병원 8개가 현대화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확신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저는 주바 외곽도로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빛부대가 현지 청년들에게 도로 포장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자카리아라는 25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카리아는 원래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처지였어요. 내전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동생 둘을 돌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빛부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차관님,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자카리아가 말했습니다. 외국 군인이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국 군인들은 정말로 성실하게 가르쳤어요. 아스팔트 포장부터 시작해서 배수로 설치, 도로 표시까지. 한국 군인들은 통역을 통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실습도 직접 해볼 수 있게 했고요. 단순한 일손이 아니라 진짜 기술자로 키우려고 했어요. 3개월 교육이 끝날 무렵
자카리아는 도로 건설 기능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남수단 정부가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서 만든 자격증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현지 건설업체에 취업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주고 희망을 남겼다. 자카리아의 말이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실제로 자카리아는 지금 후배들을 교육하는 강사가 됐습니다. 한빛부대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150명을 넘었어요. 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전기, 배관, 용접까지 다양한 분야였습니다. 모두 한국 기술 기준으로 교육받았고요. 하지만 한빛부대의 진짜 특별함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2018년 7월의 일이에요. 무장 세력이 주바 외곽으로 침입했습니다. 긴장감이 돌았죠. 다른 유엔군들은 무기를 점검하고 경계를 강화했어요. 그런데 한빛부대는 달랐습니다. 무기 대신 라디오를 먼저 켰어요. 무장 세력과 대화를 시도한 거죠. 총보다 라디오를 먼저 켜는 군대라는 말이 그때 생겼습니다. 한빛부대 지휘관이 직접 나서서 협상했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평화를 만들러 왔어요. 6시간의 대화 끝에 무장 세력이 철수했습니다.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 한빛부대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신뢰는 더욱 높아졌어요. 한국군은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라고 여기게 된 거죠. 단순한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된 겁니다. 코이카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김미영 간호사가 기억납니다. 현지 간호사들을 교육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눴어요. 처음에는 언어가 안 통해서 힘들었어요. 김미영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돌보는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면서 현지 간호사들에게 최신 의료기술을 전수했어요. 6개월 후 현지 간호사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수술실 보조부터 응급처치까지 한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예요. 김미영 간호사가 떠날 때 현지 간호사들이 울었다고 해요. 교육 분야의 박정호 선생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 교육을 하면서 한국 문화도 함께 소개했어요.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한국 동요를 불러주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어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배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어 통역사가 되기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별함은 진정성이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 일했어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도 한국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이렇게 10년이 흘렀고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원국이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됐어요. 서울 회의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남수단의 석유 매장량은 35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을 가져갔죠. 우리는 로열티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원을 담보로 한 공동 수익형 모델을 제안한 거죠. 한국 기업이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면 우리는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을 5대5로 나누자는 거였어요. 이건 구걸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제가 다니엘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당당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 매장량도 상당했어요. 서부 지역에만 500톤 이상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채굴 기술이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었죠. 한국의 채굴 기술과 결합하면 윈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중요한 건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원만 파는 게 아니라 정제시설도 함께 만들자는 거였어요. 원유를 그대로 팔면 배럴당 50달러지만 정제하면 80달러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2020년 1월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대우, 포스코, GS 등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어요. 포스코 대표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걱정이었어요. 내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이 안정성을 높일 거예요.
실제로 한빛부대가 있는 지역은 분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국의 존재 자체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GS 관계자는 인프라를 걱정했어요. 도로와 항만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기회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유전 개발과 함께 도로, 항만, 공항을 함께 만들어요. 한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우리가 함께 짓는 거죠. 대우 임원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인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0년간 연평균 15% 수익을 예상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수익만이 아닙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요. 남수단이 관문 역할을 할 겁니다. 코이카 관계자도 참석했어요. 이미 10년간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현지 정착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코이카 담당자가 증언했어요.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요. 그때 한 기업 대표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한국이어야 합니까? 중국이나 유럽 기업들도 많은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 전 모든 나라가 우리를 포기했을 때 한국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준 나라예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원만 가져갔어요. 유럽은 돈만 투자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키웠습니다. 희망을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코이카 직원 중 한 명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의 10년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감동받았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여러 기업들이 실질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플랜트 건설을, GS는 정유시설을, 대우는 인프라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다니엘 장관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장관이 물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가능해요.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2020년 3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BBC에서 남수단 한국 모델을 집중 보도한 거예요. 자원을 캐고 떠난 나라들, 남은 건 한국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BBC 기자가 직접 주바에 와서 취재했어요. 한빛부대 활동, 코이카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의 협력 제안까지 상세히 다뤘습니다.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프랑스 르몽드지도 비슷한 기사를 냈어요. 아프리카에서 성공한 유일한 개발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이전과 현지 고용 정책을 높이 샀어요. 알자지라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서구 식민주의에 대한 한국 모델이라고 했어요. 중국이나 유럽의 착취적 개발과 달리 한국은 상생의 길을 보여줬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국제사회가 인정해준 거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티오피아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수단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케냐, 우간다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왔어요. 유엔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담당자가 주바를 방문했어요. 한국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현지 공무원들의 변화였어요. 2020년 4월 남수단 기획부에서 한국 도시개발 사례집을 필독서로 지정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읽어야 하는 교재가 된 거죠. 기획부 차관이 제게 말했어요. 우린 당신들이 걸어온 길을 따르고 싶어요. 한국의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주도, 성장 전략까지 모든 걸 배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청년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바대학교에서 한국학과가 신설됐어요. 한국어, 한국사, 한국경제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해 정원이 50명인데 지원자가 300명이 넘었어요. 한국학과 1기 학생 중 한 명인 마리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순수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업들도 달라졌습니다. 남수단 최대 통신업체에서 한국 기업과 합작을 추진했어요. 오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요 건설 프로젝트마다 한국 기준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어요. 한국식 품질 관리, 한국식 안전 기준을 원한 거죠. 농업 분야에서는 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어요. 코이카에서 지원한 농업 기술로 쌀 생산량이 30% 늘었습니다. 농민들이 한국 쌀농사법을 더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의료 분야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주바 종합병원에서 한국식 의료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전자차트, 예약 시스템, 응급실 운영까지 모든 걸 한국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병원장이 제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병원이 동아프리카 최고 수준이에요. 케냐에서도 환자들이 와요.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을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국제기구들도 한국 모델에 주목했어요. 세계은행에서 남수단 성공 사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의 통합적 개발 접근법을 높이 평가한 내용이었어요. 아프리카 개발은행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전기를 만들고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설만 짓고 가는 게 아니라 운영까지 책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국제적 관심 속에서 저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고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미래라는 확신 말이에요. 2020년 6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유전 실사단이 파견된 거예요. 대우, 포스코, GS, 한국석 유공사까지 참여한 대규모 조사단이었습니다. 실사단이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직접 마중 나갔어요.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실사단장인 김영수 상무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김 상무가 인사했어요. 2019년 서울 회의에서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실사를 시작하게 됐네요. 저도 감격스러웠어요. 2주간의 실사가 시작됐습니다. 유전지역 탐사부터 시작해서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현황까지 꼼꼼히 조사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접근에 우리 관계자들도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경 영향 평가였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이런 걸 제대로 안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실사단은 환경 보호까지 고려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을 지킨 거죠. 실사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어요. 2020년 6월 25일 주바 힐튼 호텔에서 공식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남수단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김영수 상무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1단계로 유전 개발과 도로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고 2단계에서 정유시설과 항만을 짓는다는 거였어요. 총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용 계획이었어요. 5년간 현지 고용 인원이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단순 노동이 아니라 기술직 위주로요. 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포스코 대표가 철강 플랜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수단에서 생산한 철강을 동아프리카 전체에 공급할 겁니다. 남수단이 동아프리카 철강 허브가 된다는 비전이었어요. GS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정유시설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단지까지 만들겠습니다. 원유를 그대로 팔지 않고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어요. 교육 분야 계획도 인상적이었어요. 남수단 국립대학교에 한국 캠퍼스를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공학, 의학, 농학 분야에서 한국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의료 분야는 더 야심적이었습니다. 주바에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짓고 지방에도 100개의 보건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어요. 모든 시설에 한국 의료진이 파견되고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남수단 관계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기대와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기술 이전은 확실히 이뤄지나요?
기획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김영수 상무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게 우리의 핵심 철학입니다. 기술 없이는 진정한 발전이 없어요. 재무부 장관이 수익 배분을 물었습니다. 5대5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포스코 대표가 답했어요. 동반 성장이 목표니까요. 회의 마지막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10년간 품어온 꿈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전쟁과 가난 속에 있었어요. 모든 나라가 우리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어요.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늦게 떠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도로를 만들어줬어요. 병원을 지어줬고 학교도 세워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함께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우린 도와준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운 나라로 기억할 겁니다. 회의실에서 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관계자들도 남수단 관계자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바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그 어린아이가 죽었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반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한빛 부대가 만든 길이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협력이 성공해서 더 이상 길이 막혀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국과 남수단의 진정한 파트너십, 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